13세기 초 징기스칸은 세계를 무너뜨리며 동시에 세계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영토를 차지했지만 경제로 세상을 통합한 최초의 정복자였어요. 단 한 번도 조세 체계를 무리하게 바꾸지 않고 실크로드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세계 경제의 틀을 만들었죠. 징기스칸 이전의 실크로드는 무역로가 아니라 장벽의 연속이었습니다. 국가가 바뀔 때마다 조세 제도는 제각각이었고 지방 영주들은 자기 구역을 지나는 상인에게 저마다의 통행료를 부과했죠. 징기스칸은 이 비효율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집었어요. 통제는 최소화하고 돈의 흐름은 극대화한다. 그는 800년 전 이미 국가가 보증하는 조건부 자유경제, 즉 통제 속의 개방이라는 패러독스를 현실로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영토 확장에 있어서 전쟁만큼이나 무역이 중요했고 그 무역의 중심이었던 실크로드가 제국의 통치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되 억압하지 않는 구조, 그것은 당시 어떤 문명에서도 찾아볼 수 없던 발상이었습니다. 황제의 통행증, 제국의 교통망 역참, 조세제도, 국가가 직접 투자한 상인, 그리고 무역로를 지킨 군대, 이 5가지가 몽골 제국을 움직인 경제의 축이었습니다. 먼저 통행증, 파이자입니다. 황제의 도장이 찍힌 금속패. 이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국가가 보증한 통행증이었어요. 그 한 장이면 제국 어디든 세금 없이 이동할 수 있었죠. 숙식과 말까지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징기스칸은 상인을 특별히 우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한 투자로 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인을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세수와 정보망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 인식했죠. 상인들은 물자뿐 아니라 기술, 환율, 시세를 제국에 가져왔습니다. 그 정보는 곧 제국의 경제 신경망이 되었고 징기스칸은 그 흐름을 읽어 세금을 과학적으로 배분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망이자 역참. 30에서 60km마다 세워진 역참에는 말과 식량, 숙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인, 사신, 관리,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 이곳을 거쳐 이동했죠. 13세기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역참은 단순한 교체소가 아니라 제국의 행정망이자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주로 관용통신망으로 운영됐지만 상인들도 허가를 받아 이 체계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이동 중 기록과 세금 정보가 전달되면서 제국은 각 지역의 무역 흐름과 세수 변동을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죠. 어느 지역에서 무역이 활발한지, 어느 도시에 자원이 몰리는지 이 시스템 덕분에 재정은 예측 가능해졌고 세수 흐름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역참은 세관, 회계, 물류를 아우르는 행정의 중추였고 몽골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먼저 체계화된 회계관리 시스템을 갖춘 제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타무가, 즉 관세의 표준화 제도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지역마다 달랐던 세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했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나도 세율과 산식이 같았죠. 예측 가능한 세율은 상인에게 곧 신뢰였습니다. 단일 세금 체계로 유라시아 시장은 하나로 묶였고 무역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 모델은 훗날 오스만과 러시아 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은 이 기반 위에 초초, 즉 종이화폐를 도입했습니다. 국가의 신뢰만으로 화폐 가치를 인정한 세계 최초의 금융 실험이었죠. 비록 후기의 과잉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을 맞았지만 돈의 가치는 금속에 묶이지 않고 신뢰에서 태어난다는 그 발상은 경제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넷째는 오르토그, 즉 국가가 직접 투자한 상인 제도였습니다. 징기스칸은 유목 제국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과 군사력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일찍 깨달았죠. 그래서 상인에게 단순한 허가가 아닌 자본을 주었습니다. 국가가 자금을 대고 상인이 무역을 수행하며 이익은 세금의 형태로 나누는 구조. 오늘날로 치면 국가투자은행과 민간 무역회사가 결합된 형태의 초기 금융 시스템이었어요. 오르토그 상인들은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자본을 운용하는 이동식 국고였어요. 자본이 국경을 넘고 이익이 제국으로 되돌아오면서
몽골은 유목제국에서 순환형 투자 경제로 진화한 거죠. 그 결과 몽골은 유라시아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에 국가 주도의 상업 투자 체계를 제도화한 제국으로 평가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로를 지킨 군대, 카라울. 몽골의 군대는 단순한 전투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상업로를 지키는 경제 치안군. 징기스칸에게 무역은 상업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였죠. 카라울이라 불린 군사 호위대는 주요 교역로를 따라 상시 배치되어 상인을 보호하고 통행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군사비는 단순히 전쟁 목적으로만 쓰이지 않았어요. 군사비 중 상당 부분이 도로와 역참, 보급망을 유지하는 경제 인프라 예산으로 쓰였죠. 군대는 행정의 일부로 편입되어 경제 질서를 지켰습니다. 약탈이 아닌 보호를 통해 세수를 늘린 구조. 이는 당시 유라시아 세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그 결과 실크로드는 완전히 다른 루트로 바뀌었습니다. 한때 도적과 통행세로 혼란했던 무역의 통로가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교역로가 되었죠. 그 교역로 위에서는 금과 비단만이 아니라 사상과 기술 그리고 사람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유리공, 인도의 상인, 중국의 학자, 그리고 유럽의 탐험가들까지 모두 이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마르코 폴로였어요. 그는 제국의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베네치아를 떠나 사마르칸트를 지나 대도, 오늘날의 베이징에 도착하기까지 귀향 후 그가 남긴 동방견문록은 유럽에 충격을 주었죠. 거대한 도시, 종이화폐, 질서 있는 무역망, 전쟁의 잔혹함이 아닌 행정과 시장이 결합한 제국의 시스템을 기록했어요. 피해 정복보다 무역이 세상을 묶는 힘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그는 직접 눈으로 확인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었습니다. 비단과 은, 지식과 신뢰가 오가는 세계 최초의 경제 네트워크로 진화했습니다. 전쟁으로 길을 열고 행정으로 그 길을 관리하며 조세로 세상을 묶은 제국, 그것이 징기스칸 시스템의 완성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국을 지탱하던 약속이 깨지는 순간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무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종이화폐 제도를 도입했죠. 처음엔 혁신적이었지만 그 혁신은 제국의 번영만큼이나 불안정했습니다. 스스로 금융을 통제할 수 있다는 달콤한 착각이었던 거죠. 쿠빌라이와 후계자들은 전쟁 비용과 궁정의 사치를 메우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지폐를 발행했어요. 결과는 다른 거대 제국들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버리고 다시 금과 은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결정적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이동하던 상인들의 대상과 배, 그 위에 붙어있던 벼룩과 쥐가 흑사병을 퍼뜨렸어요. 유라시아 전역이 순식간에 감염되었고 몽골 제국의 생명줄이던 실크로드는 그날 이후 스스로를 옥죄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경제 구조의 붕괴와 통치 체제의 분열이 겹치며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징기스칸의 사후, 제국은 4개의 칸국으로 갈라졌고 조세와 통화 체계가 달라지면서 하나였던 시장은 분열되었어요. 그 균열 속에서 실크로드는 빠르게 쇠퇴했죠. 그러나 징기스칸이 남긴 원칙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무역은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질서로 묶인 시스템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혼란 속에서도 흐름을 유지할 수 있었죠. 무역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 명제는 이후 오스만의 항로, 유럽의 바다,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 무역 질서 속에서도 살아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실크로드는 그 진리를 처음으로 증명한 제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경제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